우리는 여러 마을을 지나 때론 매를 맞거나 때론 물건을 빼앗기며 비 내리는 길을 나아갔다. 우리를 호송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서로 교대를 하였지만 나를 비롯한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젖은 땅을 오래 걸었던지라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우리가 배를 버리고 상륙한 이내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이 손으로 목을 베는 모습을 지어 보였다. 우리 모두가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었고 끝없이 우리를 걷게 내몰았으니 포봉리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 한 관리가 굴리를 데리고 왔다. 굴리는 군대에 딸린 문관인데 우리와 필담을 나누기 위해 데리고 온 것이다. 그 관리는 앞에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며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했다. 내가 꾸밈없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관리는 내게 먼저 죽을 주었고 뒤에 밥을 차려 주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직접 밥을 지어 먹게 했다. 나는 관리의 직책과 이름이 궁금하여 물었더니 옆에 있던 왕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길 이분은 해문이 소속의 허청이십니다. 당두대를 지키다 왜구가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허청이 내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도는 엄격하오. 그대들 이국인이 오래 이곳에 머물게 하여 양민들을 어지럽게 할 수 없으니 길을 나서시오. 그가 굴리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우리를 급히 내몰았다. 당두채를 지나 긴 뚝을 넘어 10여리를 걸어가니 큰 비가 다시 내렸다. 나는 다리에 힘이 다 빠져 절뚝이고 비틀거리다 결국 길 한가운데 엎어져 넘어졌다. 내 근력이 다 되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일찍이 일이 될 줄 알았다면 배 위에서 편히 죽었을 것을. 정보와 여러 사람들이 나를 마주보며 슬피 통곡했다. 하지만 눈물 흘릴 시간도 아깝다는 듯 굴리가 심히 길을 나서기 재촉하니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다시 걸어야 했다. 이정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아직 몸이 튼실하여 나를 업고서 서로 교대하며 길을 이어나갔다. 2개의 고개를 넘어 30여리를 걸어 민가가 번성한 곳에 도착했다. 날이 저물어 가자 허청은 우리를 절간에 보내어 머물게 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며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을 반대하였다. 허청이 말하길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도적으로 의심하고 있소. 그래서 이곳에 머물기가 어려울 듯하니 이 마을을 떠나 계속해서 걸어야 하겠소. 굴리에게 명하여 또다시 우리를 내몰아 큰 고개를 넘어갔다. 밤 이경에 이르러 나를 업어주던 이들이 힘이 하나둘 빠져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정은 나를 업다 기력이 모두 소진하여 이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모두들 지쳐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허청은 손수 나를 일으켜 다시 걷도록 하였지만 나는 두 다리가 퉁퉁 불고 곪기 시작하여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그때 우리 뱃사람 고이복이 나를 가리키며 크게 화내며 말을 했다. 내 놈이 병도 없으면서 미쳤구나. 만약 네가 정말로 힘들고 괴롭다면 마땅히 사지를 쓰지도 못하고 일어날 수 없어야 하거늘. 나는 그 말을 욕되게 생각했다.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마땅히 이곳에서 죽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허청은 굴리에게 명령하여 우리를 때리고 길을 나아가게 독촉했으나 모두가 다 엎어지고 누워 일어나질 못하여 더 이상 내몰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참이 지나 한 관리가 횃불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왔다. 태평소와 징 북을 쳐대며 우리를 겹겹이 둘러쌌다. 이내 칼을 뽑고 창을 들어 우리를 찌르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니 우리들 귀와 눈이 놀라 정신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 관리와 허청은 군사를 정돈하여 우리를 다시 내몰더니 성 안에 안성사라는 절에서 유숙하도록 했다. 그곳의 스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길 왜구가 국경을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전 도저호의 천호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었소. 허청의 보고를 듣고서 그가 병사를 거느리고 당신들을 몰아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것이요. 당신이 하는 말의 진위를 알 수 없기에 내일 도조서에 도착하면 당신들을 신문할 것이요. 허청과 진화가 말을 타고 와 관청까지 이끌고 갔다. 비는 그치지 않고 전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지라 허청에게 밥을 먹을 수 있길 부탁하였으나 허청은 우리가 늦게 걸어 관청에 일찍 들어가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꾸짖었다. 결국 나는 얼마 걷지 못하고 길에 엎어져
사지를 땅에 뻗은 채 거두지 못했다. 아전들과 우리 집안 종이 나를 둘러싸고 통곡했다. 마침 소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 정보가 허청에게 가서 간곡하게 청하길, 우리가 옷을 벗어 이 소를 사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 또한 그대들이 고통받는 것이 가련하오만 국법이 엄히 금지하므로 그대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소이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방법이 없어 이정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나를 업어서 계속 나아갔다. 20리를 걸어 한 성에 다다랐는데 해문이 소속의 도저소라고 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공간에 머물게 하였는데 내 모습이 배고픔에 말라있고 모자와 옷이 흙수성이었으므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어댔다. 왕벽이란 사람이 글을 써 물었다. 어제 위 관청에다 외구 선박 14척이 변방을 침범하여 사람을 겁탈했다고 보고했소. 당신들이 그 외구가 맞소? 나는 외구가 아닙니다. 조선국의 문사입니다. 노부용이라는 자는 우리의 말소리가 중국과 같지 않은 까닭을 물으며 의심하였는데 내가 답하길, 천리 풍속이 서로 같지 않고 백리의 습속 또한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귀하가 내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나 또한 귀하의 말이 이상하게 들림은 서로의 습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습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하늘이 내어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 또한 공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찌 말소리가 다르다 하여 허물로 여기겠습니까?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아버지 상에 달려간다고 들었소만 주자의 가례를 실행하려는 것이오. 우리나라 사람이 상을 지킴은 한결같이 모두 주자 가례를 따릅니다. 하지만 역풍을 맞은 탓에 빈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관 앞에서 곡을 하지 못하였으니 통곡할 따름입니다. 그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왔다. 그는 내 손바닥 위에 글을 써 말했다. 그대를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말이 달라 서로 벙어리와 같으니 그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하니 그대는 이를 꼭 기억하시고 잘 대처하도록 하시오. 나는 그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했다. 예부터 왜구가 우리나라 변경을 여러 차례 공격하고 침범하여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들을 막고자 비외 도지휘와 비외 파총관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여 왜구를 잡으면 우선 목부터 자르고 난 뒤에 위에 보고하였는데 당신이 배를 메어둔 곳을 관장하던 무관이 당신을 왜구라고 무고하여 목을 바치고 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구 선박 14척이 변경을 침범하고 사람을 겁탈했으니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당신을 잡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먼저 배를 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로 들어와 버려 그의 음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일 파총관이 와서 당신들을 신문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소상히 판명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 조금의 오류가 있다면 그대들의 뒷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나는 그의 성명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렸다. 내가 이를 말해준 것은 그대를 아끼는 마음과 더불어 그대의 상황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정보를 불러 방금 그가 알려준 내용을 전해주었더니 정보가 말하길, 이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며 목을 베어내는 모습을 지었던 까닭을 안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음모에 현혹되었나 봅니다. 날이 저물었다. 천호를 비롯한 8인의 관리가 큰 탁자 주변에 빙둘러 앉았다. 먼저 정보를 끌고 가 물었다. 너희의 배가 14척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단 한 척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나를 끌어다 물었다. 너희가 타고 온 배가 총 몇 척이냐? 내가 한 척이라고 대답하니 그들이 다시 묻길, 사자체를 지키는 무관에게 보고받기를 너희 외선 14척이 함께 정박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미 위 부서에 보고를 올렸으니 너희의 남은 배 13척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하거라. 우리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대들 중국 사람이 탄 배 6척도 함께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6척의 배에 탔던 사람들을 찾아보신다면 우리 배가 몇 척이었는지 쉬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외인들이 이곳에 올라와 겁탈을 일삼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저는 조선 사람이지 외인이 아닙니다. 외와는 말도 다르고 의간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로써 그들과 다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되물었다.
너희가 조선 사람처럼 옷을 바꿔 입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왜구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저희의 행동을 살펴보시고 제가 가진 마패와 관인을 근거로 하신다면 말의 사실 유무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호를 비롯한 관인들이 내 물건을 가져오라 명하여 그것을 조사하더니 이내 물었다. 너희가 조선 사람을 겁탈하고 이 물건을 빼앗은 것은 아니냐? 저의 마음을 의심하신다면 저를 북경으로 보내어 조선어 통역관과 한번 말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관직을 비롯한 이름을 적게 하고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도록 시켰다. 공초를 끝마치고 나서야 우리를 별관에 머물게 하고는 모두에게 음식을 먹여주었다. 도조소에 머물고 있는데 허청이 찾아와 식탁을 같이 하며 밥을 먹었다. 허청이 내 옷이 아직 젖어 있는 것을 보고서 오늘같이 햇볕이 좋을 때 옷을 말리는 것이 어떻냐고 묻기에 나는 옷이 모두 젖어버려 이것을 벗으며 달리 입을 옷이 따로 없어 말릴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허청은 나를 이끌어 햇볕이 드는 양지 쪽에 앉혀 햇볕을 쏘일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한 관리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당신 나라의 왕을 황제라 부릅니까? 같은 하늘에 어찌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하늘을 두고 두 황제가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왕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큰 나라를 섬길 뿐입니다. 그가 이어 우리나라에 금과 은이 있는지 물어 나는 나라의 금과 은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더니 그가 말하길 조선의 관리들은 금 허리띠와 은 허리띠를 찬다고 하는데 금과 은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찌 그와 같을 수 있습니까? 모두 중국에서 사들여와 우리나라에서도 귀한 것입니다. 나는 이 관리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물으니 그가 공문 하나를 보여주었다. 파총관 유택이라는 관리가 설민을 파견하여 그에게 패를 주고 먼저 도조소로 앞서가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머물게 하면서 사건의 정황을 직접 살펴 일에 잘못됨이 없도록 한 것이었다. 이날 여러 사람이 몰려와 앞다퉈 내게 질문을 하니 모두 다 대답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 날이 되어 높은 관리가 행차하여 길이 열리고 군사 의례가 정숙하였다. 그 관리는 비회지휘 파총관인 유택이었는데 이내 황화관에 들어서 우리를 데려오게 하였다. 유택이 말하길 그대들은 사사로이 국경을 넘어왔으니 본디 국법으로 처단함이 오르나 혹시나 억울한 사정이 있을까 하여 잠시 죽이지 않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국경을 침범한 이유를 사실대로 글로 써 바치도록 하시오. 나는 아주 상세히 글을 적었다. 나의 신상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제주를 떠나 표류하고 해적을 만난 일과 다시 표류하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일까지 모두 빠지지 않고 글을 적어 올렸다. 유택이 내가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보고 급제의 해가 어찌 됐냐 물어보아 대답하길 저는 성화정류 진사시험에 3등으로 합격하고 이민년 문과 초시 을과에 1등으로 합격했으며 병오년 문과 중시 을과에서 1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관인 1개와 마패 1개, 정리한 서류를 비롯한 활 1장과 칼 1자루,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전부입니다. 파총관은 내 말에 거짓이 없는지 즉시 관인을 시켜 물건들을 점검했다. 그대 나라의 의관과 예학은 어느 나라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가? 읽고 떠받드는 것은 사서오경이며 의관과 예학은 모두 중국 제도를 따릅니다. 그대의 나라와 일본, 유구, 고려는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가? 일본과 유구는 우리나라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어 서로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통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고려는 지금 우리 조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대 나라도 우리 조정에 조공을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황제의 생일이나 정월 초하루 같은 날에는 특히 더 마음을 다하여 조공을 바칩니다. 그대 나라는 어떤 법도를 쓰며 어떤 연호를 사용하는가? 연호와 법도는 모두 대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파총관의 많은 질문에 모두 답하고 나니 이내 차와 과일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었다. 그대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와 그대 나라는 여러 해 조공을 바치며 임금과 신하의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겠소. 그대들이 이미 우리 땅을 침범하였으니 배반할 마음이 없으므로 응당 예로서 대접할 것이오.
안심하고 다른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신하시오. 북경으로 그대들을 전송하여 당신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요. 그대들은 언제든 출발할 수 있게 짐을 미리 싸두어 늦지 않도록 준비하길 바라오. 나는 고마운 마음에 시를 지어 보내고 절을 하려고 하니 파총가는 굳이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절을 하니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보며 답례하였다. 다음 날이 되어 파총관 윤택이 나를 불러 나아갔다. 그는 어제 내가 쓴 공초 내용의 일부를 가리키며 말하길, 하산에서 도적을 만나고 서남리에서 얻어맞았다 라는 부분과 몇 부분의 글들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글을 다시 쓰시오. 파총관 주변에 서 있던 설민이 내게와 일러주길, 이 문서는 황제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글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당신은 의심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글을 고쳐 쓰십시오. 나는 수긍하지 않았다. 공초의 글은 응당 곧아야 합니다. 글이 번거롭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산 앞바다에서 해적을 만난 정황의 사실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그러자 설민이 몰래 글을 써서 내게 보여줬다. 지금 황제가 새로 즉위하여 법령이 매우 엄합니다. 만약 공초 그대로의 글을 본다면 황제는 필시 도적의 침입이 성행한다고 생각하여 변방의 장수들에게 죄를 돌릴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미 작은 일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그대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틀림이 없었다. 내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국 땅을 다시 받는 일이다. 즉시 붓을 들어 문제될 부분들을 삭제하고 공초를 다시 써내려갔다. 설민이 내가 쓴 공초 내용을 읽어보고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바다 위에 있을 때 며칠이나 굶었습니까? 초 3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것인지 물어봤다. 배가 고프면 마른 쌀을 씹고 오줌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오줌도 없어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 옷을 적셨고 그 물을 짜서 마셨습니다. 쉽지 않았으나 누구 하나 목숨을 잃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 다행일 따름입니다. 고향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내가 익사했다고 여기고 비통해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통곡하는 마음이 나보다 어머님이 더 크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나 또한 마음이 많이 아플 따름입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길, 신하된 자가 나라만을 생각해야 하거늘 어찌 집안일을 신경 쓰시는 겁니까? 그대는 임금의 명을 받들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거늘 응당 효를 충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어찌 집안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찾는 법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자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복양하고자 하나 아버지는 이미 안 계시고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서산에 해처럼 기울고 있습니다. 어찌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자애로운 내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설민이 우리 임금님의 성과 휘를 묻기에 내가 답하길, 효자는 차마 부모의 이름을 거론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과시를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하여 남에게 말하지 않는 법이지요. 하물며 신하된 자로서 어찌 임금의 이름을 가볍게 타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경을 벗어났으니 괜찮다고 하였으나 나는 다시 거절하며 그에게 말하길, 내가 조선의 신하가 아니란 말입니까? 신하된 자가 국경을 벗어났다 한들 어찌 나라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실을 달리하고 말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민은 이날 내가 대답한 말을 글로 적어두었다가 유택에게 바쳤다. 유택은 나의 답변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보며 말하길, 내일 관리를 뽑아 당신들을 북경으로 보낼 것이요. 그대들이 들고 있는 짐들을 모두 글로 써서 가지고 오면 앞으로 여정에서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요. 나는 그의 말대로 여정에 필요한 짐들을 정리하고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